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언파인드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가상자산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처음 출연이시니까요.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랑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채널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블록체인의 어떤 트렌드랑 분석 글을 텔레그램하고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이 닉네임은 오래전부터 좀 봐왔고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 닉네임을 제가 한 번 딱 들으니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만큼 좀 임팩트 있는 어떤 닉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도 이 시장에 또 진출하시게 된 계기와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고 닉네임을 지으신 이유와 이 시장에 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거는 2020년도였어요. 2020년이요? 네, 근데 2020년도에 어떤 것이 그 시장에서 주목받았냐면 바로 디파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뭐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념 자체가 기존의 금융을 믿지 못하니까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누구나 이제 서로 알지 못하더라도 기술을 신용을 담보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2020년도에 굉장히 하나의 화제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디파이를 개인 취미 생활로 재테크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투자 활동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수익도 좋고 그다음에 좀 이 이념도 제 비전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전업 어떤 투자자가 돼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10년 동안 해오던 어떤 증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럼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까 얘기하다가 나는 디파이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 거니까 그럼 디파이 그럼 농부다. 그리고 제 성을 따서 이제 조선생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많은 분들이 그 시점에 디파이가 부흥을 하더라도 디파이를 통해서 전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기가 또 가기가 조금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워낙 시장의 초입이었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는 게 좀 눈에 보였어요. 기존에 이제 금융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의 흐름이 이쪽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너무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막상 나와서 1년 동안은 너무 즐거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년 후에 그렇게 큰 폭락이 또 있을 줄은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좋은 면과 또 나쁜 면 그리고 시장의 어떻게 보면 상승장과 하락장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가 막 울다가 막 이런 것들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디파이에 대한 어떤 믿음들은 여전히 굳건하신 거잖아요. 네, 디파이도 처음에 제가 처음 봤을 때 디파이는 지금 다시 되돌려 보면 굉장히 엉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금융 대비 굉장히 불안정했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보완해가는 이제 과정이 보이고 충분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향후에 디파이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선 비트코인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전망과 투자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짚고 갈 텐데 디파이 농부이시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계세요. 결국 이 시장의 중심은 비트코인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금융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금융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금의 출처도 사실 다른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금융시장은 대부분 어떤 보험이나 아니면 연기금이나 아니면 공제회나 혹은 개인 기업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자금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금융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 블록체인은 사실 새로운 어떤 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굉장히 낮은 단가에 매입했던 분들이 이런 것들 스노우볼을 굴려가지고 만들어놓은 사실 자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고 그렇죠. 이게 재밌게도 2022년도에는 이 두 시장이 한번 섞였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시장으로 들어왔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자금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별개로 있던 것들이 같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봐요. 진짜 좋은 관점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디파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비트코인과는 별개의 어떤 서비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고리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중요성들을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년에 반감기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뭐 거의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어떤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네네. 저는 2022년도 12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18K 정도 되는 가격부터 네. 계속 사들이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때는 확고했었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도 이게 유효하냐고 했을 때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ETF가 1월 달에 이제 승인이 될 거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승인되는 날짜만 보면은 총 12개 ETF가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네. 이미 11월 17일 하고 그 다음에 1월 10일. 예, 네. 1월 15일이죠. 네, 1월 10일. 10일 자에 이제 그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11월 달 거는 이제 안 됐고 네네, 결국에는 지나갔고. 1월 달에 이제 블랙록이나 아니면 유수한 어떤 그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승인을 기다리는 ETF가 있으니까 네. 그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단기간에 많은 부분 오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고 그 업사이드를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팔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네네. 네. 그거는 또 개인적인 투자 관점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을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우상을 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전 바라볼 거거든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총 이제 3번의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네. 2012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4년마다 있었어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항상 반감기 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호재가 있고 그 호재가 실현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세론뉴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6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굳이 어쨌든 간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때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만 이제 단기적인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승인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파신 다음에 조금 가격이 안정화되고 다시 또 어떤 사들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반복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 어떤 투자의 어떤 성공률이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관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 동의를 하는 게 우선은 기존 장기적으로는 모아가는 자산이 그쵸. 맞는데 무조건 맞는데 이거를 무조건 계속 모아가라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좀 맞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락 지점에서 더 낮게 주우면 뭐 평균 단가가 내려가니까 맞아요. 그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는 관점들을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은 지금 당연히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시점은 1차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승인 이후에 급등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네. 시세 차익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그러면 또 축적은 어떤 식으로 또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이라는 표현이 사실 3번 반복됐거든요. 그러면 그 3번의 어떤 역사적인 일 때문에 다음 거를 예상하는 게 굉장히 큰 오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난 3번의 반감기는 유동성 장대 있었던 반감기예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금리 기조였어요. 네네. 사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반감기를 인지한 거는 사실 2015년 이후거든요. 그쵸. 즉 두 번째 반감기부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2015년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저금리 기조였어요. 유럽은 0%의 어떤 가까운 금리였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2% 수준의 사실 금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낮은 금리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많이 활발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반감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반감기가 틀린 게 하나가 바로 유동성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굉장히 귀한 시기고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도 높잖아요. 즉 투자 자금으로 흘러올 자금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주체 자체가 기관들이어야 되는데 기관들이 그렇죠. 뭐 내부 프로세스가 있을 테니 그런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개인들이 이거를 밀어 올려줘야 될 텐데 개인들은 사실 돈이 귀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까지 여유가 있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감기 이후에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 거시경제적인 지금 이슈들이 이제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네. 유동성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어떤 또 기대감이 있는데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좀 어려운 구간이라 생각해요. 아직까지 뭐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주축이 되는 자산이 채권하고 부동산인데 그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그 털어내야 될 부채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쉽게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사실 저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활용할 만한 여력들이 또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 현금이 없어가지고 사실 투자하고 싶은데요. 맞아요. 다들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실물 경제를 어쨌든 누르게 될 텐데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구간들이 분명히 이 자산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여전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ETF 승인되고 굉장히 큰 이제 상승이 될 거고 그다음에 3,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을 거고 그럼 그 반감기 때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클 테니까 그 정도의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MZ 세대의 사실 부동산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택이라 생각해요. 네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주택 어떻게 보면 집을 사서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그것의 가격의 상승이 있을 때 이사를 가면서 부를 축적해 왔어요.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돈이 네. 부유한 분들은 대부분 그 코스를 밟았죠. 네, 대부분 사회생활 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부를 누리시는 분들보다 부동산을 잘 사셔서 부를 일구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비트코인하고 지금 MZ 세대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부모님도 사실 집값은 떨어질 걸 한 번도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를 거라는 게 확신이 있지만 그 오르는 그 여정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실 대응을 해야 된다. 와, MZ세대 부동산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되게 기발한 표현이시고 되게 저는 공감이 진짜 많이 되고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얘기를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적어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굳건한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실현하지만 결국은 또 롱텀으로 봤을 때는 다시 또 꾸준히 모아서 축적을 해야 될 자산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얘기는 역시나 이제 과거 사이클 대비로 비슷한 움직임은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계신데, 자, 그렇게 봤을 때 과거 사이클 대비 이제 과거에 1, 2, 3차 불장이 왔을 때 계속해서 상승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만큼 퍼포먼스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번 반감기는 좀 다른 반감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유동성이 이제 풍부한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 오는 반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은 더 심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변동성이 우리가 바라는
우상향보다는 이제 하락도 좀 조심스럽게 좀 어떻게 보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네, 관점에서 네, 너무나 이제 좀 막연하게 믿는 것보다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대표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려면은 기관과 여러 어떤 채택들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려면 결국 수요 부분을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은 맞습니다. 다른 어떤 투자 자산이랑 좀 다르게 공급이 정해져 있고 가격에 대해서 사실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무슨 맞습니다. 말이냐면 가격이 오르면 사실 그 기업들이 공급을 늘려가지고 사실 자신들의 어떤 매출이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란 것은 사실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탄력성이 굉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수요라는 부분은 그럼 누가 이 수요를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다음 이 수요가 될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되면은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야기의 맥락을 좀 바꿔서 대표님께서 투자은행에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IB에서 이제 M&A 같은 것들을 네, 담당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잠재적 위기로 거론되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네. 자,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제가 일했던 투자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레버리지는 60% 정도로 제한돼 있어요. 60%? 네네. 예, 대부분 60%의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이제 빌딩,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강남에 가면 큰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들이는 업이 대부분이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쵸. 수익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13년도 근데 2015년도 그 부근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화랑장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쵸. 왜 그러냐면 금리가 워낙 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다 해외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포지션 했었었죠. 네네. 왜냐면 60%의 대출을 받을 때 한 1%에서 2% 사이의 어떤 대출 금리만 감당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실 자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자산을 쓸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한국의 펀드들은 5년 주기로 만기가 됩니다. 특히 투자은행에서 하는 펀드들은 대부분 만기가 5년이에요. 그 말은 즉슨 2015년도에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펀드들은 지금 다 펀드 만기가 돼서 청산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고금리 시대가 오다 보니까 매수자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신규 유입이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벌어들여서 사실 캐시가 도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임차인도 없어지고 있고 경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는 매우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손해를 보고 이거를 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선택하는 게 다시 펀드를 연장합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이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아니라 다 국민연금이나 보험사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자금의 수신이 풍부한 쪽이기 때문에 굳이 손해보고 팔지 않아요. 그럼 자꾸 연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규 매수자는 없어지고요. 계속적으로 보유자만 계속 펀드 연장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하나라도 만약 금리가 더 올라서 만약에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산으로 다 일어서 또 어려워지는 경기 사이클이 돌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이제 위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빌딩 하나만 해도 1조 원이에요. 1조 원에 60%면 6천억입니다. 그럼 6천억 원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A라는 은행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A 은행이 사실 6천억을 인수한 다음에 다 팝니다. 수십 개의 작은 은행들한테 다 팔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물려있는 실물자산은 똑같잖아요. 실물자산이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그 대출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위기를 겪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글로벌 위기가 되는 거죠. 2008년도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게 중소은행 위기와 완전히 네. 맞닿아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끝나지 않았고 이게 네.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좀 봉합을 하려고 어떻게든 이게 근본을 해결했다기보다는 봉합을 해서 시간을 좀 해서 이제 어쨌든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라는 그런 네. 스탠스인 건가요? 네, 지금은 버텨보자인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제 두 손 둘발 들고 그냥 손실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천억의 지금 자산들이 전부 다 상각하고 있어요. 네, 그냥 어떻게 투자 실패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들을 겪고 있고 다만 그게 장부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위기를 모르지만 현업에 있는 분들을 뭐 전 나온 지 이제 한 1, 2년 넘었지만은 현업에 있는 분들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네. 여전히.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더 큰 파급력을 지니게 만약에 이게 터졌을 때는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사실 만약에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내러티브이긴 네.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투자 자산에 대한 사실 익스포저가 늘어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만약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오면은 비트코인도 사실 오를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주체, 즉 뭐 벤처 캐피탈 외에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투자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비트코인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에 강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보다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거는 유동성이 와야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문제 말고 우리가 지금 너무 시장이 좀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호재에 대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외에 좀 악재 뉴스들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거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악재라고 생각하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세론 뉴스로 작용해서 시장이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비 낮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사실 물음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만든 이 금융시장 안에서 금융이라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직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결국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사실 주축이 되는 자산입니다. 기축통화예요, 사실. 그럼요. 두 개는 굳건하게. 근데 이 이더리움에 대한 지금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지갑들이 서서히 이제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시키면서 시장에서 계속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더리움에 대한 또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되는 자산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고요.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시장 상황 때문에 이더리움이 요즘 물론 가격 측면에서는 올랐지만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는 리서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네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비트코인이랑 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절반 정도에 거의 부합되는 그런 자산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악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인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재는 그 말씀드린 대로 ETF 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승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키높이를 맞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왜 오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오르니까 오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유심히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전체 어떤 시장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커진 시장의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켓메이커 시장 조성자들이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몰캡 토큰들,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알트코인들을 매수합니다. 시장의 그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네. 우리 배터리 주식 굉장히 핫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 매니징 하는 어떤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 비트코인 어떤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주식을 팔고 다른 걸 또 사야 되거든요. 사실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같이 맞춰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호재죠.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장 대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점이 네, 진짜 굉장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펌핑되는 것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절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는 세력의 장난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마켓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쵸.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이 자본들이 좀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은 이제 벤처 캐피탈 중에서도 기존 벤처 캐피탈들이 뭐 한 개의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10배, 100배 어떤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어떤 유동성 장에서는 하나의 종목만 잘 집어도 수백 배가 갈 수 있는 장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미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네, 거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오히려 이제는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을 바구니에 편입시켜서 밸런싱을 맞추면서 어떤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률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많이 택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벤처 캐피탈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곳도 있어요. 되게 웃긴 네. 일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벤처 캐피탈들은 그렇죠. 사실은 비트코인 담기에는 비트코인을 담으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5배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다. 그러면 그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5배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뭐라고 했을 땐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편입하면서 알트코인도 편입하고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좀 팔면서 알트코인 좀 사갖고 균형을 계속 맞추는 역할.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아마 보는 게 지금 시장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셔야 하는 하나의 그 관점 아닌가? 관점이다. 예.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의 자산운용사들과 어떻게 보면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 비슷해지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흡사해지네요. 대부분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직해 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시장은 더 성숙해지고 맞아요. 있다는 시그널이고 막 아무렇게나 펌핑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쵸. 조금 더 다 나은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더 기회가 네.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투자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나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사실 기축 통화의 움직임 먼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유동성 봅니다. 근데 유동성이라고 할 때 대부분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 달마다 발간되는 레포트들을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은 특이하게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흐름만 잘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자산이 굉장히 위험 자산인 거는 담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즉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율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 껴 있는지를 유동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올해 뭐 한 4월 달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디파이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덱스인데 거기에 창업자가 한 400억 규모로 대출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그 대출 포지션이 정리가 되냐 안 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리스크를 논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그 사람이 뭔가를 대출해 갔다. 그것도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이게 만약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 건지도 다 유동성을 보면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는 유동성들을 보면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딱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과 그다음 전체적인 유동성 흐름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와,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했을 때 좀 불길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뭔가 이 움직임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되게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죠. 네. 테라루나가 2022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2022년 5월 딱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 3달 전부터 이 이상 징후를 많이 예측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재밌는 건 뭐냐면 테라 루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었거든요. 네. 뭐 1달러의 이제 가치를 갖는 어떻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했었는데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즉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구니에 테라라고 하는 코인을 넣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빼가는 국면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3달 전부터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50%, 30%, 20% 이렇게 비율로 돼 있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 점유율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이제 그 테라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실 짐작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업계 사람들은 그 자산을 계속적으로 팔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동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긴 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네. 확실히 이게 이미 그 현상들이 오기 더 전부터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건 계속해서 변하는 거니까 네. 그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맞아요. 맞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 대체 가치가 없는 이런 우리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사실 유동성에 의해서 사고 팔고에 의해서 네. 가치가 결정되는데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장에는 이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정보량이 같을 수가 없고 이거를 또 해석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거 뭔가 잘못될 거를 미리 알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피해로 귀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정확한 정보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좀 솔깃할 것 같은 정보들을 자극적인 정보만 너무 많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제시를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받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최근에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서 이게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향후에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담는 날이 오게 될까요?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좋은 견해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하나의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바구니를 관리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편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고 운영해야 할 자금이 세계에서 3위에서 2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금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매니징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매입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팔아갖고 밸런싱이라는 걸 계속 하거든요. 그 절차로서 사실 코인베이스를 매입한 것 뿐이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건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 다만 그 코인베이스 어떤 주식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ETF가 승인되잖아요. 블랙록의 커스터디, 즉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수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네네, 그럼 코인베이스가 거기 수탁 업무를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죠. 기존에는 사실 코인베이스 거래소, 우리나라 치면 머피트나 비스무 같은 거래소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매출을 유지하던 곳인데 새로운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어 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레이어 2에서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잘한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옵티미즘이라는 옵티미즘이라는 그런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또 내놨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선택을 한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어쨌든 그 자산들을 잘 불려줘야 되고 그래 어쨌든 이런 선택들은 굳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보다는 가장 본인들의 현재 입장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앞서 사실 답을 좀 주셨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시점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도미넌스가 좀 들쭉날쭉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왜 오르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르는 이유는 키높이 맞추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결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편입해야 되고요. 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자산에 대한 편중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계속 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알트코인은 상위 1위부터 30위 안에 드는 알트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밖에 있는 사실 알트코인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시장의 어떤 가격 조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총이 워낙 낮아서요. 네. 그래서 탑 30위 안에 드는 그 코인들의 가격 상승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위한 리밸런싱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 주신 부분 되게 좋은 게 시총 30위 내라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시황을 하면서 펌핑되는 코인들을 계속 관찰해 보면 다행히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뭐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들, 체인링크 이런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뭐 검증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아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코인들 위주로 좀 펌핑이 맞아요. 돼서 저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잡코인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렇죠.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법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돈을 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탑 30위 안에 드는 것들을 매수 매도를 열심히 반복하면서 사실 트레이딩하면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마지막 하나는 그냥 이더리움을 예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리로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를 계속 취하면서 네.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금 어떤 부분이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이더리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더리움이 다시 다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스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더리움은 시장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100% 이상의 수익률이 이번 연도 올랐는데 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한 40%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수치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수익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매력 없는 자산이긴 합니다. 현 시점에. 또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NFT 시장도 많이 침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담보를 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게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은 이더리움을 다 기반으로 합니다. 이더리움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결국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서 결국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 그것이 사실 이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처들은 계속 많아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제가 과거에 대표님께서 또 하셨던 어떤 영상에서 좀 찾아본 내용인데 향후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면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순들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오던 얘기인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 생각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이더리움이 기존의 POW 즉 그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가져갔다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POS라고 해서 지분 증명 즉 회사의 어떤 주식 발행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넘을 수 없는 사실 산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탈중앙화성 때문에 그래요. 결국 비트코인은 누군가 단합해서 망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증명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이제 받는 것뿐이에요. 네. 근데 그 네트워킹 효과가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좀 변했죠. 만약에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분만큼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매수해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자금의 규모만 클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 AI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어떤 만들어낸 회사인데 네. 결국 이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죠. 내쫓고 내쫓았죠. 자신들의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 예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 지금 네. 안 일어나고 일어날 네. 가능성이 작을 뿐이지. 네. 결국에는 가능하다.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발언권을 내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이미 그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금의 크기가 커질 뿐,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들 뿐이지 만약에 자금을 그만큼 넣어서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더리움이나 어떤 비트코인이나 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내재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채굴의 중앙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지금 뭐 텍사스의 채굴장들이 계속해서 맞아요. 밀집하고 있고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의 채굴기를 대형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맞아요. 네. 매입을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이 채굴업 자체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남는 사실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수익적으로 봤을 때 사실 네. 시세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커야지만 사실 채굴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럼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뭐 독점할지 뭐 할지 결정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제 시장의 어떤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이 질문을 좀 드려볼 네. 텐데요. 대표님께서 또 디파이 농부이시니까 네네. 디파이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디파이는 이제 앞서 처음에 서두에서도 이제 뭔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정리가 됐고 그쵸.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까요?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뭐냐면 2020년 이제 6월부터 사실 네. 디파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크게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2021년도에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였고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레슨 앤 런 배웠던 건 뭐냐면 기존에는 사람들한테 높은 어떤 수익률, 즉 자신들의 어떤 상품의 프로토콜, 은행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자금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생각해요. 더 그렇죠. 높은 이자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높은 이자를 줬을 때 어떤 걸 줬냐면 자신들이 발행한 사실 토큰을 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토큰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사실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도 담보할 게 그러면 없죠. 사실 공급량은 늘어지고 가격은 떨어지면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지는 게 이 시장이니까 네.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지금의 이제 디파이 시장은 기초 자산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초 자산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는 실물 자산들이에요. 특히 채권이 그렇습니다. 네, 채권. 네. 네, 2023년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메이커다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총이 높은 토큰을 담보로 해서 1달러에 상응하는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다이라는 곳이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 2023년 4월에 뭘 했냐면 우리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의 어떤 유동성이 말랐어요. 네.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서. 근데 돈이 많은 그 메이커다오가 자신들의 그 자금을 전부 다 달러로 바꿔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해요. 미국 국채를요. 네. 그때 당시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막 4%에서 5% 막 이렇게 가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채가 가장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에서 30년 이상
만약에 5%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랑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산을 거기다가 다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블록체인의 자금이 지금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보유량을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들이 야, 많이 이건-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건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네. 17위고요. 네. 올해 기준입니다. 네. 그 블록체인에 있는 자금이 사는 규모가 16이에요. 와, 우리나라보다 네. 한 개 더 높은 네. 거네요. 300빌리언이 넘습니다. 네. 즉 3천조가 더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그 시장에 자금이 다 매입하고 있고요. 결국 기존의 금융시장과 그 블록체인 시장이 서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시장도 이제 새로운 뉴머니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많은 부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큰 손이거든요. 그럼요. 채권 시장에서 큰 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받아줄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맞아요. 이제 사실 큰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메인스트림에서도 새로운 자금, 즉 블록체인 시장의 어떤 자금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이제 시작하는 우와. 국면에 오고, 네. 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또 이 사람들은 다시 디파이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다이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이자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금리가 고정으로 5%가 넘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신봉하는 모든 자금들이 전부 다 이 프로토콜로 네. 모이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다 국가 기반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일본도 전부 다 서로 다른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유니버설입니다.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자금 수신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 규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파이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기존의 금융시장하고 어깨를 걸기 시작했다. 맞았다. 근데 어깨를 걸었다는 게 같이 투자하고 어깨 건 게 아니라 이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무시 못할 만큼의 사이즈를 가진 하나의 자본시장이 돼버렸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와, 진짜 흥미진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이거 처음 많이 알게 된 사실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월가와도 굉장히 좀 밀접한 어떤 그쵸.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월가의 자본들이 ETF라는 형태로 지금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되는 건데, 네. 그럼 디파이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비트코인 ETF와 이제 디파이는 사실 연관 관계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단지 이제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이더리움 현무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 이 시장이 이제 활기를 띨 테니까 네.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 있는 자금들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네. 기존에는 채권만 샀는데 ETF의 어떤 수익 증권을 살 수도 있는 일이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고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디파이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또 많이 좀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메이커다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디파이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덱스라고 하는 섹터가 퍼프덱스. 가장 네. 유망하다 생각합니다. 퍼프덱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뭐냐면 무기한 선물 거래소예요. 네. 선물 거래,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승인된 사실 금융사들만 다룰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이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누구든지 탈중앙화해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왜 좋냐면 첫 번째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시장이에요. 기존의 벤처 캐피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 회수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수익화를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나 대부분 수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실패로 귀결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몰캡들, 즉 알트코인들이 다 이 지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레슨에는 과거에 배웠던 거를 좀 다시 적용해 볼 때,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는 디파에서 그러면 것들이 뭐가 있냐 찝어봤을 때 이 퍼프덱스 무기한 선물 거래소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럼 내가 어떤 이득을 받는데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무기한 선물 거래소는 되게 특이하게도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예치해 두면요, 그 무기한 선물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즉, 무기한 선물 거래소를 회사라고 치면 회사의 지분이 토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배당을 해요. 근데 그 배당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약간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가요? 위험성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는 사실 디파이의
다 있는 리스크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라 생각하고 그래서 해킹에 사실 취약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킹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인슈런스 펀드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토큰을 예치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배당률이 30%가 넘어요. 와, 네. 30%면 네. 진짜 너무 큰데요. 네, 그죠. 네. 일반 기업들이 30% 배당하면 입 벌어질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퍼프덱스 시장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왜냐면 워낙 초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금이 하루에도 하나 기준으로 한 개 프로토콜이 한 3천억씩 거래량이 발생돼요. 오.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득으로 취하는 게 0.02%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가져가면은 그래도 하루에 뭐 10억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이 발생이 되고 중간에 뭐 은행처럼 여러 가지 인플로이를 고용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비용도 굉장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을 주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익스포저를 요즘 많이 주고 있는 곳이 퍼프덱스 시장이에요. 향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좀 그쵸. 크다고 볼 수 있고. 엄청 크죠. 그럼 대표님도 이 분야를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네, 최근 이제 2달 전부터 이 시장이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DYDX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벌텍스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GMX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곳 다 전부 다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수수료를 주주들한테 환원시킨다라는 똑같은 걸 갖고 있고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토큰들이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DYDX는 이미 시총이 2조 원이 넘었고요. 네. 와. 그다음에 벌텍스라는 것은 이제 뭐 한 3천억, 4천억 되고 있고 GMX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작지 않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우리가 DYDX는 또 워낙 계속 좀 오랫동안 좀 유명했었던 맞아요. 프로토콜인데 그 만약에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처음에 접근하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투자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책도 없고 근데 그렇죠. 뭐 유튜브가 사실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DYDX 쳐보시고 네.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요 말고도 좀 전통적으로 또 좋았던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좀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네. 추천 가능할까요? 네, 그 최근 이제 2023년도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3월달 전, 그다음에 2022년도 이제 하반기 12월달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곽강받았던 섹터가 그 LSD라고 하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LSD가 뭐냐면 Liquid Staking Derivatives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요, 이더리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돌려줍니다. 네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퍼프덱스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래서 토큰을 예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환원해준다. 이 시장인데 네. 이더리움은 그나마 퍼프덱스 시장의 토큰들보다 시총도 훨씬 크고 안정성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생각하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은 다른 거보다 그냥 LSD 관련된 이더리움을 차라리 LSD 플랫폼에 예치를 해서 뭐 따박따박 뭐 4%에서 뭐 한 5% 사이에 이자를 가져가는 이 플레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좋은 거다. 국내 이제 어떤 대형 그 중앙거래소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그렇죠. 굳이 뭐 복잡한 디파이로 넘어올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그 거래소 맞습니다. 사용해서 이제 이용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시중 금리보다 어떤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죠. 이더리움 물량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묶여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대부분 이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이제 현명하게 이제 투자를 좀 해 나가시는 그런 맞아요. 과도기다라고 생각이 좀 맞아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얘기여서 저희 채널에서 평소에 좀 안 다뤘던 얘기라서 네. 저도 되게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네네네. 자, 그럼 3부 이제 넘어갈 텐데 네. 알트코인과 이제 추가적인 이제 나머지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하면서 네. 솔라나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펌핑을 맞아요. 했는데 투자자들이 극심한 또 포모를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로 북미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 맞아요. 북미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솔라나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향후 레이어 1 경쟁 구도에서 뭐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지위를 좀 위협할 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역시나 없다고. 네네. 명확하게 없다고 보고 네네.
저는 왜 미국에서 자꾸 솔라나를 좋다고 얘기하는지를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솔라나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앙화되어 이더리움 대비해서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고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차라리 서버 써가지고 블록체인을 안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것도 말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솔라나는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솔라나가 가격적으로 큰 상승을 이제 얻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돈나무 누나라고 이제 부르는 그렇죠. 캐시우드가 요즘에 캐시우드가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많이 피력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장외거래에서 갖고 있는 그 G솔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있어요. 네. 그 장외거래 상품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현물 대비 뭐 800%가 넘게 붙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 그 토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현물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회적으로 리스크를 자기의 익스포저를 노출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맞습니다. ETF랑 똑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수요가 몰려갖고 800%가 된 거죠. 얼마나 미국에서 뜨거운 어떤 그 코인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만 펀더멘털적으로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냥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죠. 근데 캐시우드가 강조하는 건 속도였거든요. 효율성과. 근데 속도랑 효율성은 비트코인에서 사실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에요. 아니죠. 확실히 아니죠. 왜냐면 탈중앙화에 따른 신뢰가 사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 찾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해요. 그럼 다만 얘네들이 왜 그 솔라나를 자꾸 좋다고 했지냐?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코인이 솔라나거든요. 네. 왜냐면 FTX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거래소였고 미국의 모든 자본가들이 전부 FTX에 썼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이 솔라나거든요. 어떻게든 이거 건져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자본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익에 대해서 윤리라는 게 별로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기존 금융권에서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돈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애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솔라나를 매입하지 않고 네네. 너무 싫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FTX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면 솔라나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초기 토큰 배분도 사실은 엉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앙화가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코인 프로젝트는 그냥 이 FTX나 아니면 알라벤더 리서치에 묻어가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약간 저는 생각이 솔라나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을 그래도 저도 투자를 하지 않지만 관심이 좀 가는 것도 사실인데 또 최근에 어떤 분 얘기로는 이게 TVL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솔라나 그 체인의 TVL은 솔라나의 가격이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솔라나만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대부분 USDC를 솔라나 생태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맞습니다. USDC도 지금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 USDT가 시장 점유율 70% 넘겼으니까 반면에 USDC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왜냐면 있죠.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10%의 자금이 은행에 묶여버렸거든요. 그래서 1달러에 패깅을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USDC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솔라나에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C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USDC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TVL이 올랐다고 하면은 솔라나 가격이 오르니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TVL이 뭔가 사람들의 트랜잭션이 많이 활발해져서 이게 가치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네네. 솔라나에 대한 관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볼 텐데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 롤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레이어 2와 계속해서 함께 이제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옵티미즘 얘기도 잠깐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레이어 2는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아비트럼과 그냥 옵티미즘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 2고 그 이유는 결국 저는 블록체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누군가 써줘야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리 빠른 기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상업화에 실패하면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업화에 가장 잘 성공한 것이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에요. 네네. 옵티미즘은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옵티미즘 기반으로 새로운 앱을 만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죠. 아비트럼은
이미 예를 들어서 퍼프덱스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네네. 그럼 사용성이 역시 이게 두 개가 이제 오프티미스틱 롤업으로 분류가 맞아요. 되고 사실 좀 일찍 시작된 프로젝트인 거죠. 맞아요. 두 가지가. 맞아요. 네. 그러면 향후에 뭐 GK 롤업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대표님은 관점이 네, 저도 관점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얼마만큼 가치를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롤업이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에는 중요한 정보만 블록에 담자라는 게 사실 그냥 심플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너네들이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관리를 해라. 중요한 것만 결과만 올려라. 이런 개념인데 네. 그 결과를 올릴 때 얼마나 빠른 게 올리냐, 얼마나 더 좋게 올리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레이어 2는 그냥 사용 사례가 많은 게 가치가 있는 거다. 다만 이 레이어 2에서 요즘 기술적으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쉐어드 시퀀서라고 하는 기술인데 네. 그게 뭐냐면 레이어 2들이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곳에만 자금들이 몰려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오티미즘에만 수조 원의 자금이 묶여 있고 나머지 그 레이어 2에는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파편화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이 전부 다 이 레이어 2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퀀서라고 해서 결국에는 레이어 2에서 정보 처리한 거를 그 레이어 1으로 이렇게 정보를 올릴 때 결국에는 레이어 2들이 시퀀서라는 걸 통해서 올리는데 이 시퀀서가 자기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파편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이 시퀀서를 공유하자. 쉐어드 하자. 네. 그래서 쉐어드 시퀀서라는 게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와. 근데 이 논리가 2021년도와 똑같아요. 뭐냐면 레이어 1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야, 가스비 비싸니까 가스비 안 드는 체인들 많이 만들어 놓게 라고 했더니 잘 되는 곳에만 유동성이 막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오니까 이제 브릿지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유동성을 브릿지를 통해서 옮겨보자라는 게 나왔었고 근데 레이어 2도 똑같습니다. 네. 서로 레이어 2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대놈대처럼 자금이 특정 레이어 2만 몰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파편화시킬 때 그냥 쉐어드 시퀀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 딴 데로 옮겨보자라는 흐름. 그래서 약간 요즘 기술적으로는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레이어 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그 페이팔 창업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었죠. 네. 쉐어드 시퀀서가 중요한 기술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던 계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진짜 자정작용과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이 블록체인의 어떤 근간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해 보자라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이제 알트코인 질문들 좀 이어갈 텐데 자, 대표님께서 이제 또 프리미엄 콘텐츠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신데 판테라 캐피털이 이제 집중하는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판테라 캐피털이 뭐 글로벌 VC 중에서는 그래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저명한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어디인지와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주목하고 계신 알트코인 섹터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테라 그 보고서를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논했는데 제가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진 거는 첫 번째 있었던 소셜 부분이었어요. 소셜. 이게 왜 좀 관심을 가졌냐면 이 친구들이 기존 어떤 산업에 대한 그 흐름을 얘기해 줬거든요. 뭐냐면 기존에는 그 처음에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요. 그 혹은 메신저, 소셜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 소셜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이라는 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카카오톡 사실 메신저로 사용하다가 소셜 용도로 사용하다가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가 붙고 여러 가지 금융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진화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금융이 만들어지고 이제 소셜이 따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산업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을 가고 있다. 근데 금융 기반으로 소셜이 붙었을 때 사람들과 더 많은 어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토큰들을 사실 교환할 수 있고 결국 생활에 쓸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비전인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소셜 섹터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제 많이 했었고 저도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NFT에 대한 뭐 영상 중에서 NFT는 죽었는가 뭐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맞아요. 좀 또 맞아요. 화제가 돼서 맞아요. 생각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됐는데 지금 NFT가 대표님 보시기에는 정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부활할 수 있을지 그럼 혹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NFT에 이게 NFT가 지금 죽었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역사적인 또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NFT가 21년도에 일반 사람들한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21년도 11월에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이제 비전 펀드한테 투자를 크게 받으면서 네. 2022년도에 모든 회장님들의 신년사가 다 NFT였어요. 아, 우리 그렇죠. NFT 할 거고 게임 만들 거고. 근데 이런 것처럼 대중화가 시작됐던 게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NFT를 프로파일 픽처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프로파일 픽처로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 NFT 나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 나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야 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NFT 프로파일 픽처들을 많이 샀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BAYC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아주키나 뭐 크립토펑크, 네, 그렇죠. 크립토펑크 등등등이 이제 가치를 받아서 뭐 하나에 뭐 1억에 호가하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2022년도 하락장이 시작하면서 이런 관심이 떨어지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PFP를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누구도 관심 없는 NFT가 됐고 누구한테도 자랑할 것도 없는 상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나씩 팔기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관심도 때문에 그럼 시장이 무너졌냐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네. 정확히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대출이었어요. 네. 대출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이 PFP 시장이 활발화되기 전부터 긱들이라고 하죠.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NFT를 하나에 20불짜리 NFT를 막 수십 개씩 막 사뒀었어요. 근데 이 20불짜리가 1억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자금을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뭘 했냐면 2022년도에 대출 프로토콜에 이 NFT를 맡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청산이라는 게 많이 일어난 거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PFP에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PFP를 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던 NFT가 갑자기 청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연쇄적인 청산이 일어나니까 급격히 그거를 받아줄 유동성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너진 것 뿐이죠. 네. 그러면서 기존의 PFP로 있었던 여러 가지 NFT들이 사실 관심에서 잊혀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23년 올 하반기에 다시 NFT가 곽강받기 시작했어요. 이 PFP가요? 아니, PFP가 아니고 그 NFT가. 진짜 NFT가. 근데 어떤 NFT에서 어떤 섹터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됐냐면 바로 예술 섹터였어요. 아트 맞습니다. 섹터. 네네. 그래서 아트 NFT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네. 이 아트 NFT가 가치를 받았던 거는 재밌게도 AI 때문이었어요. AI를 활용해서 이제 예술을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픽 아나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그 어떤 부족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에 바람 소리 여러 가지 그 환경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비주얼적인 어떤 그 아트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NFT로 발행했고요. 근데 그 NFT가 그 미술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뉴욕에 있는 모마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에 영구적으로 전시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계에서 AI로 만들어진 예술도 메인스트림으로 인정해줬다. 새로운 약간 예술계의 하나 트렌드가 생겼다라고 해갖고 가치가 엄청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NFT를 아트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아트 컬렉터들이 이제 이 NFT를 사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300만 원짜리가 한 달도 안 가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했던 게 있었죠. 뭐 그런 것처럼 뭐 NFT 시장은 여러 가지 그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NFT 시장은 망한 건 아니다. 단지 사람들 관심이 떠났을 뿐이다. 단지 또 관심이 돌아오면 다시 NF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아트든 아니면 다른 어떤 활용처에 관심이 갈 거고 가격 상승을 또 이어질 거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유동성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좋아졌을 때 이 NFT가 과거만큼 그렇게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 PFP는 네. 이제는 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처음이 아니고 이미 경험을 했던 거라 학습 효과라는 거 있을 것이고 네. 또 사람들은 NFT가 참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샀던 거거든요. 그쵸. 이 개념 자체가 참신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익숙해진 거라서 그러면 NFT의 근간이 되는 이 기술, 영구적인 어떤 보존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트가 가장 핏이 잘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그리고 아트 섹터에서도 이 NFT로 최근에 소도비 경매, 그러니까 미술품을 경매하는 글로벌 어떤 경매소인데 거기서도 이 NFT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매로 나오고 있고 가치를 굉장히 크게 받아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FT 시장은 결국 본질적인 핏이 잘 맞는 예술 섹터에서 큰 어떻게 보면 포텐셜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 관련된 분야는 원래부터 NFT가 굉장히 좀 핏이 맞는 분야가 맞아요. 맞았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나이키라든지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NFT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약간의 또 거리가 맞아요.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 리테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입하는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스타벅스는 이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앱을 가지고 이제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건 다 예술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술품이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스타벅스 연말 되면 쿠폰 모으잖아요. 근데 그 쿠폰을 이제 NFT화 시켜서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예술 작가들을 많이 쇼핑해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는 90년, 제가 80년대 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릴 때 생각나는 거는 우표 많이 모았어요. 맞아요. 우표. 실물 우표 많이 네. 모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NFT가 사용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게요. 나중에 20년 지났을 때 스타벅스가 뭘 기념해가지고 만든 NFT. 근데 이거의 가치가 지금하고 같을까라고 했을 때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거다. 컬렉터블 입장에서. 네. 진짜 컬렉터블이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NFT 똑같은 신발도 만들어서도 주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컬렉터블한 것들이 맞아요. 향후에 네.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관련된 프로젝트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 텐데 이 라인의 링크 코인이나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에 이어서 넷마블의 MBX도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좀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일본으로 가져가 봤을 때 원래는 이제 굉장히 일본이 기술적으로 이제 과거 영광들을 좀 많이 잃어버린 맞아요. 그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과 웹3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많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이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일본 시장이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 게 2022년도 11월 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제 블로그나 제 어떤 채널에서 일본 시장 잠재력을 얘기했던 게 그 시점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런던에 블록체인 행사에 좀 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NFT 런던이나 토큰 2049라고 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런던에서 열렸었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보통 때였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이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여기 왜 있냐? 작년도 안 보이고 재작년도 안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네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지금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 대기업에서 신사업으로 블록체인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신사업으로 블록체인 생각할 수 있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넘겼는데 재밌게도 세제가 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일본에서 세법이 개정됐는데 그 세법 개정 안에서 살펴보면 뭐냐면 기존에는 자사가 발행한 코인을 연말 평가를 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작가님께서 100만 원짜리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치가 갑자기 3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국가가 200만 원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이 토큰을 발행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블록체인을 활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상반기에 자사가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안 하겠다고 바뀌었어요. 즉 중요하네요. 이제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을 발행해도 과세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을 자기네들 기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MG라고 하는 건데 네. 마에자오 유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야후 재팬에 자신의 그 이커머스 그 플랫폼을 팔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쿠팡을 네이버에 팔고 나온 뭐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혁신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필두로 써가지고 3천억 이상의 규모의 펀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다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자신 일본에 있는 그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생겨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마치 2021년도에 카카오가 자금들을 많이 집행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수혜를 받던 이제 체인들이 뭐 오아시스나 뭐 아스타나 뭐 여러 가지 일본 네이티브 체인들이 유행을 했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일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의 21년도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자금적으로 서포팅 해주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많아지고 벤처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서비스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네. 즉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풍부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다른 거는 수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요. 네, 한국은 21년도에 유동성 장이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든 걸 다 사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커졌던 시장인데 일본은 개인들이 아직 개인 과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개인 과세가 최대 55%입니다. 와, 55%. 네. 이거 누가 이걸 투자 자산으로 하겠어요. 네. 즉 매니아층들만 자기 취미 생활로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걸 보지 않아요. 즉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는 적다. 그래서 비대칭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럼 언제 커지냐라고 했을 때 이 세법 개정되면 바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법이. 그래서 이미 그 일본의 이제 과세 당국이 이 개인한테 부과하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후년이나 내년에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와, 지금 보니까 진짜 세금이 진짜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쵸.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가 진짜 민감한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굉장히 지금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 산업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또 많이 발전을 그쵸.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뭐 두바이도 있고 뭐 싱가포르 맞아요. 뭐 여러 네. 나라들 최근에 홍콩 내러티브 오래 맞아요.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주목하고 계신 거점 국가나 뭐 아시아 국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나라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한국 시장.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저는 일본 보고 있어요. 일본은 일본 이제 과세가 그 변경되면은 개정안이 나오면은 커질 시장이니까 미리 봐야 되는 시장인 거고. 네네. 그러면 그 전에는 뭘 보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블록체인 내에서는 유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한국이 누구든지 사줄 그 바이 사이드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유동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도 큰 사실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대한 또 자부심이.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무리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진짜 오늘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과 새로운 어떤 분야에 많이 좀 눈이 열리셨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현재 시점에 대표님께 1억의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한 80% 살 것 같고요. 80%. 네. 20%는 저는 재밌게도 네. 그 아트 NFT 살 것 같아요. 아트 NFT. 네. 색다른 대답이세요. 지금까지 여쭤보면은 모든 분들이 80% 비트코인을 동일하게 말씀 주셨는데 20%는 모두 다 이더리움을 말씀 주셨는데 20%를 NFT. 네. 알겠습니다. 예술품 NFT에. 자, 그 이유는 향후 성장성. 네. 어떤 저는 사실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술과 1도 관계없는 일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다만 좀 달라졌던 게 그 미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이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주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예술품들이 대부분 다 NFT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AI라는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하게 그쵸. 작용을 하는 네. 거네요. 네,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분야라는 생각들을 음.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블록체인 시장은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고 사실 한 달 후에 이 얘기가 되게 올드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전업 투자자들이 아니면 이 트렌드를 사실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작가님 채널 같은 그런 어떤 유용한 어떤 정보를 주는 분들 정보를 좀 많이 보시면서 좀 학습하시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기억하고서 좀 이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디파이 농부 조선생 조동현 대표님 저희 유튜브도 꼭 방문해 주시면은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성장성에 관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동현 대표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